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의미 있는 만남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네.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안 나오죠? 강원도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이제 여기는 그 시간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골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출근하는 게 많아서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면 지금 치료에 떨어지십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율 1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사님. 네. 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우선 네네.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가왔는지 이제 쭉 여쭤볼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아주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도 자주 모이고 그랬었죠. 근데 아주 분위기가, 시도지사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일종의 군기를 잡습니다. 의전서부터 경호서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명찰을 달아주죠. 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가슴에 최문순 이래가지고 큰 명찰을 달고 이름표 쭉 줄 서 있으면 줄을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네,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들어와서 이제 경호실에서 대통령 입장하시면 일어서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시도지사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의전, 경호, 입장서부터 이제 명찰이 없어졌고, 이렇게 전체적인 참모들의 분위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서 덜렁덜렁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덜렁덜렁. 이렇게 네. 전체 분위기가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정권에서도 이제 도지사셨으니까 바로 네네. 느끼셨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시도지사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기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짝 군기가 들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군기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의제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는 통일하자 그랬었는데, 통일이 잘 안 된 채로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권한을 넘겨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권한이 한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 8이 어느 쪽입니까? 8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돈도 8대2고, 조직, 거의 법률, 재정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8대2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전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는 맞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짜놨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하고 선진국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돈과 권력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지역마다의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80%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그 두 번째 국무회의 정도의 성격을 갖도록 이 네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장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총리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중앙집권적 정치 논리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자꾸만 이제 정치와 행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들 또는 거기에 시장 군수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거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른바 제2국무회의 또는 자치분권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법률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대환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돈이 풀리더라도 네네. 소가 지나간 국처럼 이 표현은 아마도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살짝 소를 담궜다가 이것을 네. 마치 고깃국이라 내놓는 것처럼 그냥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대는 군대 가서 밥을 잘 못 얻어 먹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깃국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들이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고깃국이 막상 나오면 고기가 한 점도 없습니다. 고기가 고기 냄새만 나는 정도. 네. 네, 고기 냄새만 나고 기름만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걸 갖다 그래서 야 이게 소가 강물을 타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황우도강탕. 황소가 강물을 지나간 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번에 추경을 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뭐 SSM에 가서 쓴다. 그럼 돈을 쓰면 그 돈이 즉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SSM이 예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본사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본사로 가버리면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서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계속 유통이 돼야만 그 돈이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가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 군데 가서 쌓여서 돌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국민들이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분산시키는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SM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큰 마트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서로 강원도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서울로 다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본사로. 또 서울에서도 어디 뭐 개봉동에서 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봉동에서 도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본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서울도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본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돈이 들어와도
지방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지역에서 쓴 돈이라든지 제가 저금한 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서 일정 부분이 유통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네네. 지역에서 일정 정도 써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들은 사실 여야 다 있는데 네.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 야당의 시도지사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들은 예. 국회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저희는 추경을 좀 빨리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야당일 때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야당일 때도 저희 야당이 이제 뭐 추경에 반대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추경을 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반대하지 말고 빨리 돈을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여야가 지금 반반인데요. 그 대부분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반대하는데 야당이 네네. 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각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추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늘 이제 이게 일자리라는 게 뭐 급하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오면 좋은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도지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불러주시면 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그 사이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있으시죠? 네네. 네, 스마트폰에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네. T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 방송을 라디오에서 안 나와도 휴대폰으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시나. 좋은 방송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번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꼭 마련해서 길게 왜 지방자치가 중요한지 직접. 네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도 오래 하셨지만 직접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협회.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뭐 별 의미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동식물, 미생물, 심해 어류와 외계인까지 듣는 꿈을 꿉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제가 없는 동안이었습니다. 양지열 악마 변호사와 함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전화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양지열 변호사가 AS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AS를 하는 날입니다. 자, 기자 출신이신데 소설을 쓰셨어요. 이분은 단순히 기자 출신이 아니라 편집장, 네, 기자로 장애 자리까지 올라왔죠. 시사저널의 편집장이셨고, 네. 지금 시사저널이 아니라 그 이전 시사저널이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편집장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올레 이사장을 하신 서명숙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초 언니라는 소설. 네. 여기 책을 보니까 손석희, 유시민, 조정래가 추천했다. 네. 정말 어려운 세 분이. 이분들하고 친하십니까? 세 분하고 다 좀 연이 있어요. 네. 그렇게 추천했고, 그리고 제가 책 사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까 최문순 지사 보고는 방송 안 된다고 그렇게 혼내더니 저도 혼내야 되겠네요. 책 좀 읽으세요. 저는, 청취율 1위고요. 아직 네. 이 책은 1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눈길을 끄는 게 책 소개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그 특검에 나가면서 수위를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그렇죠. 아,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여성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외치는 걸 민주주의 특검이 보면서 아니다. 예. 네, 저는 바로 오버랩이 된 게 제 대학 4년 선배였던 천영철 씨가 저희랑 같이 이제 그때 긴급조치로 79년도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서울지검 서울지법 지방법원 그 마당에서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 외치다가 입을 틀어막혔거든요. 그 교도관한테. 장면이 바로 오버랩 바로 오버랩 되면서 4년 전에 다 쓰고 묻어뒀던 그 원고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 썼는데 왜 묻어줬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영천이에 대해서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 써놓고 출판 바로 일부 직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절대 내면 안 된다. 왜요? 완전히 제주올레는 후원으로 지금 유지되는 조직인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이 다 아시는데요.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서 저희들 사무국을 운영하고 길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선생님이 서명숙 이사장 지금 미쳤냐고. 그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후원이 다 끊긴다고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몇 달 뒤에 직후인데 그해 가을에 내려 했거든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 올레길도 망한다. 네. 모든 후원이 끊길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약간 높아심 아니신가. 또 옛날 시대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고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갖고 탄압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다음날 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있으신 거죠.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책을 안 내길 다행이었다. 네. 그랬으면 진짜 길이 없어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선배가 저희 4년 선배 고대 그 신방과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네요. 완전히 100% 실화예요. 이름도요? 이름도 그럼 소설이 아니잖아요. 넌픽션 소설인 거죠. 근데 소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넌픽션 에세이로 냈는데 내용이 워낙 소설적이어서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상상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극적인데 저희 사건도 굉장히 저는 기억을 못 살린 거 있을지언정 기억 그대로를 썼어요. 새로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보다가 이거는 너무 소설적이라 그냥 소설로 가도 되겠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로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는 기자들 평론가들이 소설로 착각해서 소설로 너무 드라마틱해서 근데 완전 실화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군요. 네네. 영천이라는 천영철이라는 하나의 실존 인물. 지금도 실존 인물이죠. 다만 저랑 같이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와의 그 대학 시절에 2년, 그다음 우리 여자 감방 얘기, 여자 감옥, 교도소 얘기, 이거를 최순실을 보면서 그래, 교도소가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마 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장면을 더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냈던 성동구치소 생활, 그다음 31일 동안의 불법 감금, 지금도 어디에 끌려갔었는지 모르는 한 달하고도 하루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문,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쓴 이유는 사실 그 언니가 너무 불행하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 지나간 세월로 그냥 묻어두고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기억의 강물 위로. 근데 그 선배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02년 대선이 있는 해였죠.
엄청 큰 교통사고를 내서 두 눈이 실명이 됐고, 그다음 기억의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한 서너 살 정도의 기억력.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갔다 온 건 기억하는데, 저희가 감옥 간 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니를 돕기 위해서 또 그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청춘도 있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겨우 한 살 나이 차이. 그 시대를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 언니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냈으면은 네네. 큰일 난다고 하는 조선호 선생의 네, 조언. 말림이 없었다면은 네네. 지금 제자 올레길도 다 망했고 망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테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제 잊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자. 네.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농단했잖아요, 국정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 영촌리, 1000명의 영촌리, 10,000명의 영촌리 그런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투어까지 돼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낸 민주주의의 그 수위는 혼자 다 지금 잊고 있잖아요. 네. 온갖 절차적인 걸 요구하고 정말 분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그래서 다시 말을 4년 이을 전에 수가 멈췄던 없네요. 작업을 마무리해야 요번에, 되겠다고 예. 하고 에세이를 냈는데 기자들이 읽다가 이건 소설이구만 하고 소설로 분류를 해버렸군요. 한두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넌픽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소설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가미됐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 단 1%도 사실을 누락시킨 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걸 쓴 건 없어요. 오히려 다 못 담아왔으면 못 담았지. 네. 제 기억이요. 예. 자, 그런 책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서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AS고요. 네. 예. 기왕 모신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궁금증인데요, 제가. 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후보자. 네. 후보자, 제가 이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송부 네, 그렇겠죠. 요청한다고. 그럼 뭐 대략 4, 5일 이내에 네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가 지금은 이제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어갔는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가 장관 후보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무부 내에서도 외교부 내에서도 외교부 장관들 혹은 그 유엔 대사들 네, 그리고 역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역대 외무부 장관이 전부 다 외교부 했죠. 장관이 예. 전부 지지 선언을 했고 심지어 외교부 노동조합도 지지 선언을 네, 저희도 했고. 네, 그거 다 네.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후보는 유독 이런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여성계에서도 또 언론과 국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네, 저도 거기 이름 성명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름을 올렸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왜 이 여성 후보 장관 후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제주 올레길을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려간 지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딱 2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여성 후보지만 우리 여성계는 반대한다라는 네. 그거를 대선 일주일 전에 한번 낸 때 제가 동참했었고 요번에 강경화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한 번은 반대한다는 한 번은 지지한다는 그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여성 후보인 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빅딜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는 후보가 모든 여성계에서는 왜 이때까지 여성 후보들이 낙마할
낙마할 위험에 처한 적이 많았잖아요. 실제 낙마한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가 왜 하필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너무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 데다가 지금 잘못하면은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키려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런 어떤 정치적 구도 안에서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 거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뭐 보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자질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런 정쟁 가운데서 혹시 이 후보가 아깝게 낙마할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까?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이 강경화 후보를 얼굴마담 뭐 자격이 없는데 이 정부의 뭐 여성 그 우대 정책에 얼굴마담으로 했다는 얘기에 굉장히 붕괴하는데 얼굴마담 얘기는 정말이지 자한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니 정말로 자격이 없는 여객선 선장보다도 배 자체를 몰면 안 되는 박근혜 씨를 18년이나 집안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폐되다시피 살던 그분을 단지 TK 어떤 정서 그다음에 박정희 향수를 생각하는 향수를 가진 노년층을 의식해서 정치권을 불러내서 얼굴마담으로 선거 때마다 오로지 악수와 인사로 표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다음에 인데 어떻게 한나라당인데. 이 인사를 얼굴마담이라고 공격할 수 있느냐. 얼굴마담 정치를 내내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얼굴마담도 아니고 능력으로 유엔에 가서 유엔의 사무총장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그리고 역대 유엔에서 다들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외교의 가장 무대인 유엔에서 이미 능력이 검증되고 시험되고 단련된 그런 사람을 얼굴마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계 후무치한 일이죠. 특히 어필하는 대목이 어디였죠? 여성계라고 하는 여성이어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계가 특정 여성 장관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낸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뭐가 어필하는 것일까 계속 궁금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또 지지 선언하는 것은 외교부 노조한테 들어봤거든요. 외교부가 순혈주의에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개혁을 해주길 바라고 뭐 이런 기대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전례가 없는 분야에서 자꾸 지지선이 나오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여성계에 어필한 대목이 어딘가요? 이 후보가? 사실은 이분이 여성계랑 어떠한 국내에 많은 그 연고가 없어요. 주로 해외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활동을 했고 외교 분야에서 또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여성이라는 시선과 여성이라는 조직,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섰죠? 저희들이 나선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자질을 봤다. 네, 그 자질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된다 오히려 거꾸로. 예,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고 아니 전 그 말도 정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객선 선장이면 몰라도 군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성역할적인 편견이 밑에 깔려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경화 후보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자질이나 혹은 뭐 자격에 대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려 있는 인식이 공격의 인식이 여성이어서 오히려 더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여성의 경우에 외교나 국방이나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시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 그런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 여성한테 왜 군 항공모함 함장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요. 국방 통수권자도 시켰잖아요. 박근혜 그렇네요. 엄청 배를 몰아도 안 되는 사람을 통수권자도까지 시켜놓고서는. 네.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항공모함 안 된다. 군을 남자가 가야 된다. 그 자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까지 시켜놓고 무슨 얘기냐. 그럼요. 그쪽에서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국방장관, 뭐 유럽에서는 국방장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많이 하잖아요. 항공모함 모는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을 모는 함장 위에 국방장관이 여성이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공세 속에서 이것은 여성이라서 더욱 공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여성계하고는 연고가 없지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럼요. 그 안에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걸 발견하신 거군요. 그럼요. 우리 여성들은 그 지점을 읽죠. 이건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계하고 연고가 없는 인물이고 해외에 계속 있었지만 이건 부당하다라고 네.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계가 나온 저는 것이다. 이 강경화 그 후보가 기본적으로 여성 플러스 국내에 계속 머물질 않았기 때문에 방어해줄 그 인맥이 연고도 없어서. 없고 인맥도 예. 없고 학벌도 없고 네. 뭐. 근데 그런 라인도 사람이야말로 없고. 개혁과 이 외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외교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민하게 다가온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교부하고 여성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외교부에서 어떤 강대 국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교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시선은 여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해외 교포들이 그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참 많거든요. 네. 거의 VIP 외교만 하잖아요. 접대만 하잖아요. 한국에서 높은 분들 오는 거에만 시선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작 자국민 보호하는 데는 되게 불만이 많죠. 예. 예. 좀 여권 소홀해서. 재발행 정도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사실은 자국민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행 많이 다녀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느끼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네네. 기대 같은 거. 자, 오늘은 원래 소설책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AS가 소설 아닌 소설이 네. 아니고 에세이. 네. 소설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실화. 네. 완벽한 실화. 네네. 그리고 지금 서명숙 선생님의 자전적 내용도 들어있기는 당연히 등장인물로. 네, 저도 같이 감옥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언니를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 얘기가 시줄 날줄로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스토리가 기자들이 읽고 소설책인 줄 안 에세이집입니다. 사실상. 영초 언니.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는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사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주도에서 여기 온다 그러니까 교통방송 출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어준 씨 팬이 많은 거 정말 극성 팬들 많던데요.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주도에서조차도 그러면서 꼭 좀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주도에 어떤 분들인가요? 제주도에 호야라는 친구도 있고요. 또 혜연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이름 말하려면 지금 이거 방송 다 끝날 때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서울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냥 쑥 들어오네. 아니, 아까 쑥 들어오셨잖아요. AS하고 있는데 주골주골 하면서. 아니, 우리 앞에 서명숙 이사장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뭘 많이 흘리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또 오늘 출입증을 흘리셔서 제가 그걸 갖다 드리느라고. 네. 근데 제가요, 네. 오늘 또 최문순 시장님 앞에 또 영초 언니 인터뷰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짧아져서. 박사님이 네. 서명숙 이사장님 얘기를 더 들으라고. 네네. 제가 시간을 좀 더 시간을 줄이겠다고 드렸어요. 하셔가지고. 또 왜냐면 제가 하도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오늘의 주제인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인트로덕션만 하고 갈게요. 오늘 주제가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에요. 근데 왜 남자 화장실? 남자 그게 궁금해. 나중에 1분만 하고 남자 갈게요. 화장실에 대한 불만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명숙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영초 언니, 네. 뭐냐면 영초 언니는 이건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잘 울 것 같아서 별로 잘 안 울 것 같죠. 근데 영초 언니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 정도로 드라마틱.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강경화 장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소회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영초 언니의 그러니까 영초 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연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여성의 위치
또 여성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화 운동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 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감이 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이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영초 언니가 이번에 강경화 언니한테 투입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투사가 되는 것도 영초 언니한테 투사되는 거하고 상당히 마찬가지다.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준이 형님께서도 좀 많이 투사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게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강경화, 사실 뭐 이제 개인적인 흥결을 따지거나 뭐 운운하는 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과연 언제 될까? 이번에 안 되면. 그러니까 저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과연 10년이 걸릴까? 그거 이해가 20년이 걸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올려 나와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있군요. 영초원님 보세요. 50년을 묻혀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40년을 묻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 사람, 이 정도에 간 사람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성 장관 할 때도 저희로서는 이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깨지 않으면 앞으로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강경화 후보 정도로 자기 힘으로 저기까지 올라간 사람조차 안 되면 언제 누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제가 앞에 서명수 이사님이 또르또르 얘기 안 하셔서 제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너무 투사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재밌었어요. 네네. 충분히 재밌었지만. 강경화 장관님께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탄이네, 2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도 그렇고,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 얘기하신 게, 왜 본인의 부모를 부양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목이 여성들이 어필한 부분이 많다고. 그 대목, 엄청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간단하게 정말. 말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부모님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의 경제와 분리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부모님 부양했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했다. 아니 이제 이렇게 거예요. 얘기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본인의 그게 왜 여성들한테 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엄마를 추억을 할 때 우리 엄마의 가장 한이 뭐냐면은 친정에 못 사는 친정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여성들은 물론 요새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많지만. 그런데 거기서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근데 경제를 분리해서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부양을 한다. 그걸 남편의 그걸 남편까지 그리고 그걸 남편이 또 이해를 해줬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분리하고 그리고 부양하면서 자기 힘으로 실제로 성공했다. 네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거에서 오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건 센 언니가 아니라 공감이 가는 언니다. 이 얘기고요. 거기서 확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화장실 얘기 언제 합니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인 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외교 문제로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라는 게요. 이 여성들한테는 엄청나게 큽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그 부분은요. 저도 동의하는 게 위안부 문제를 국가 간의 분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근데 국가 간의 분쟁이 되는 순간 미국이 끼어들어서 중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 인권의 문제가 되면 미국 내에 이전 정권에서 그랬죠. 미국 내에 정치권에서도 인권의 문제가 되면 개입하거든요. 우리가 외교에 말하자면 카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짧게 네 번째는 같은 여성인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여자는 안 된다, 남자 장관 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연고 없던 여성계가 이거 막 도와줘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저도 별로, 그리고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잖아. 코라고 뭐 했어. 이쁘진 않은데 잘생기셨어. 그런 이유로 여성계가 네. 아무런 연고도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던 네. 그리고 외교 문제하고 특별히 여성계가 개입하지 않았던 이 이슈에 확 개입을 했게 된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30초밖에 드디어 저희가 일상의 주제로 돌아왔는데 거의 6달 만인데 6달 전에도 화장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은 정말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남자 화장실을 먼저 하고 문제는 제일 큰 문제 안 가르쳐주고 수수께끼로 해놓고 끝나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어준 남자는 뭐가 불편할까? 설계하는 나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걸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바깥에서 남자 화장실을 보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여러 각도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네. 청소를 대걸레를 하면은 막 한쪽 다리 들고 그래야 돼요. 그럼요. 이게 이런 게 신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여러 의견도 많이 들어오니까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의전, 경호, 입장서부터 이제 명찰이 없어졌고 이렇게 전체적인 참모들의 분위기, 비서실장이 뭐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서 덜렁덜렁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네. 전체 분위기가 뭐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정권에서도 이제 도지사셨으니까 바로 네네. 느끼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시도지사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기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짝 군기가 들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군기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의제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는 통일하자 그랬었는데 통일이 잘 안 된 채로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권한을 넘겨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권한이 한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 8이 어느 쪽입니까? 8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돈도 8대2고 조직, 거의 법률, 재정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8대2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전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는 맞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짜놨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하고 선진국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돈과 권력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지역마다의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80%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두 번째 국무회의 정도의 성격을 갖도록 이 네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총리 장관.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중앙집권적 정치 논리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자꾸만 이제 정치와 행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들 또는 거기에 시장 군수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거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른바 제2국무회의 또는 자치분권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법률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대환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돈이 풀리더라도 네네. 소가 지나간 국처럼, 이 표현은 아마도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살짝 소를 담궜다가 이것을 마치 고깃국이라 내놓는 것처럼 그냥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대는 군대 가서 밥을 잘 못 얻어 먹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깃국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들이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고깃국이 막상 나오면 고기가 한 점도 없습니다. 고기가 고기 냄새만 나는 정도. 네. 네, 고기 냄새만 나고 기름만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걸 갖다 그래서 이게 소가 강물을 타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황우도강탕. 황소가 강물을 지나간 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번에 추경을 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뭐 SSM에 가서 쓴다. 그럼 돈을 쓰면 그 돈이 즉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SSM이 예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본사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가버리면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서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계속 유통이 돼야만 그 돈이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가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제 정치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 군데 가서 쌓여서 돌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국민들이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분산시키는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SM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큰 마트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강원도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서울로 다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본사로. 또 서울에서도 어디 뭐 개봉동에서 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봉동에서 도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본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서울도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본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돈이 들어와도 지방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지역에서 쓴 돈이라든지 제가 저금한 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서 일정 부분이 유통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네네. 지역에서 일정 정도 써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들은 사실 여야 다 있는데 네.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 야당의 시도지사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들은 국회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저희는 추경을 좀 빨리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야당일 때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야당일 때도 저희 야당이 이제 뭐 추경에 반대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추경을 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반대하지 말고 빨리 돈을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여야가 지금 반반인데요. 그 대부분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반대하는데 야당이 네. 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각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추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늘 이제 이게 일자리라는 게 뭐 급하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오면 좋은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도지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의미 있는 만남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안 나오죠, 강원도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이제 여기는 그 시간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출근하는 게 많아서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면 지금 치료에 떨어지십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율 1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사님. 네. 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우선 네네.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제 쭉 여쭤볼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아주 뭐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뭐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도 자주 모이고 그랬었죠. 근데 아주 분위기가 뭐 시도지사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뭐 일종의 군기를 잡습니다. 뭐 의전서부터 경호서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명찰을 달아주죠. 예. 저도 이제 뭐 60이 넘었는데 가슴에 최문순 이래가지고 큰 명찰을 달고 이름표. 쭉 줄 서 있으면 줄을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들어와서 이제 경호실에서 대통령 입장하시면 일어서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시도지사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요.